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올해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에 3개월 만이죠. 한국은행이 총재 공석 속에서도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했습니다. 일각에선 연말까지 추가금리 인상이 있을 거란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여파는 어떨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0.25% 상승해서 1.5%가 됐는데 아무래도 물가가 워낙 치솟고 또 미국에서 긴축 행보를 이제 가려하다 보니까 보폭 맞추기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금리는 모두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게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 하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만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라는데 정책금리로서 어떤 몇몇 소수의 정예 멤버들이 결정을 하고 이것은 향후 다른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의 중심 금리거든요. 예.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0.25%를 올려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에서 1.50%가 예. 됐죠.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원 만장일치입니다. 현재 금통위원회 정원은 7명인데 예. 한국은행 총재도 1명입니다. 근데 지금 공석 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남아있는 6명, 단 1명의 소수파 반대 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런 것은 그만큼 지금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현재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0.50%까지 내려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무려 지금 이번까지 포함하면 4번째 올렸습니다. 예. 올 들어서 2번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란 금리는 1.50%니까 코로나 직전에 전 고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75였거든요. 예. 거기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물가가 4.1%라는 것을 감안하면 금리가 물가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여러 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확실히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새 정부가 오는 그 시점에서 동결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제는 정치랑 정말 다르다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 경제나 이제 금융시장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영향을 받게 될 부분들인데 부동산 시장부터 지금 증권가 있을 여파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무적 판단으로 금리 인상을 좀 연기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이제 그런 지적도 예. 일각에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한국은행 법에 보면 금리는 정부의 영역이 아니고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독자 영역이기 때문에 예.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관계없이 금융정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전 세계 중앙은행 제도를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근본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여러 군데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죠. 우선 나이 많은, 연세 많은 연금으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금리 오르면 상당히 연금 수입이 좀 늘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좀 생활의 여유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가장 최악으로 지금 타격을 받는 것은 영끌에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부동산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금리 인상분만큼 추가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회사채 같은 거를 발행해 놓고 있는데 예. 그게 자동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폭 또는 그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금융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또 산업활동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미 예고된 탓인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주가가 올랐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0.25% 금리 인상을 했지만 주가는 별 변동 없이 예.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예상했던 바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현재 지금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은 0.50%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0.25는 예상 범위 내였고 또 그것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좀 강경파
강경 매파들은 한국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높이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0.25는 미국의 빅스텝 0.50%보다는 오히려 낮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행은 금융 완화적이고 비둘기파적이다라는 예. 그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비둘기파라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지금 미국이 이제 매파적 행보를 밟아가면은 선제적 대응을 우리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연말까지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2%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꼭 집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4.1%까지 올랐습니다. 네. 미국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예. 당초 억제 목표인 2%를 2배 이상 돌파한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미국과의 관계인데요. 세계의 금융시장은 장벽이 없습니다. 한국 돈이 미국 돈으로 또 미국 돈이 한국 돈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동기, 그 변수가 바로 금리가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금리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FOMC에서 5월 3일, 4일 FOMC를 열고 0.50%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예. 미국하고 금리 차가 점점 같아지거나 또는 역전이 돼서 미국이 금리가 더 높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 특히 증권시장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으로서는 선제적 차원에서 금리 인상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이제 윤 당선인의 경제 인사 그림이 점점 이제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명을 했는데 그야말로 지금 경제 원팀 내각의 진용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서로 이제 인연이 깊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꾸려갈 새 정부는 경제 내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 내정자 뭐 전형적으로 한평생 경제 관료로 살아왔었던 분이고요. 예. 또 거기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이 자리도 경제 전문가 출신 김대기 전 정책실장 한평생 이분도 역시 한평생 경제 관료로 살아왔던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거 중심 주요 지역에 포진을 하고 있는 데다가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과거에 여러 군데서 정부 부처에서 같은 부서에서 선배와 후배로 상관과 부하로 일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 또 이창영 산업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최상목 인수위 분과 1위원장 이런 분들이 과거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거나 바로 그 같은 팀으로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눈 표정만 봐도 아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계속 강조해왔던 경제 원팀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인데요. 예. 경제 원팀을 구성해서 윤석열 당선자의 생각은 지금 현재 경제가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 특히 시장 경제로 갈 수 있는 토양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고치려면 경제가 하나의 완팀이 돼서 속도전을 벌여서 합리적으로 빨리 제도 개편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경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눈빛만 봐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눈빛을 보지 않아도 네. 이제 합을 맞출, 호흡이 잘 맞을 그런 경제팀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경제 정책이 이제 앞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호흡이 잘 맞아도 속도전을 통해서 이제 속도를 내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과속으로 인한 혹시 어떤 부작용이나 우려는 없을지
또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람이 하는 모든 어떤 정책이나 일이라는 게 작용과 반작용,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인데요. 현재 원팀을 만들었을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좀 어렵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새롭게 지금 진입하는 산업도 있고 특히 창의와 자율이 중요한 이런 그 4차 산업 시대에 예. 관료들 의견만 들어서 되겠느냐라는 이런 걱정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국정의 제1목표를 지난번 당선되자마자 한 취임 인사에서도 예. 경제를 살리겠다. 또 시장 경제 체제로서 완전히 전환하겠다. 다른 어떤 분야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전공 분야인 사법 제도 개혁보다도 경제 활성화와 경제 구조를 튼튼히 하는 데 훨씬 더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런 부작용보다는 완팀의 효율성, 신속성, 또 코드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봤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김현장의 충돌이라고 그래서 당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선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좀 혼선을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우리가 같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원팀에 굉장히 주력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원팀이 가져올 수 있는 독선, 아집, 또 이런 수렴의 한계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제 관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관이 이제 추가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특별 고문이나 또는 특별위원회에 각계 의견을 그야말로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고 또 현재 비서실장을 비롯한 경제 관료나 부총리들이 경제 관료 얘기만이 아니라 경제계 전반의 얘기를 두루두루 들을 수 있도록 예. 대통령이 좀 거중 조정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확실히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소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여기 이제 지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단지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인데 지금 공정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절반을 넘었는데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재건축 역사에 이 둔촌 주공 재건축이 여러 가지의 신기록, 새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규모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구가 12,000가구를 훌쩍 넘었습니다. 예. 한 단지에 12,000가구, 한 가구에 4명씩만 산다 하더라도 거의 하나의 자그마한 시티, 타운을 연상케 그렇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둔촌 주공 아파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말은 좀 틀렸습니다. 단군 이전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 단군 이전에도 이런 큰 공사는 없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역사 이래 가장 큰 공사다. 그게 새 역사인데요. 이런 큰 공사가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공정률이 55%. 지금 건물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위에만 조금 더 올리면 완성되고 원래 당초 목표가 2020년 5월 달에 입주입니다. 입주였어요. 근데 지금 늦어졌네요. 저기 조금씩 늦어졌는데 예. 이런 상태에서 중단된 사례 이것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그 조합원들 또 관계 회사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타격이 클 것으로 봅니다만 그보다도 또 현재 지금 12,000가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에 아파트 수급 계획이 짜여져 있다고요. 네. 저게 만약에 조기에 해결이 안 된다면 12,000가구가 당장에 없어지는 것과 같은 예. 그런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어서 또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예, 원인은 사실은 이 원인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촉발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그러면서 재건축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분양가가 오르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래서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는데 그게 갑자기 도중에 생기다 보니까 일반 재건축 아파트는요. 조합원들이 돈을 내지만 조합원 돈 가지고는 새 건물을 짓는데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자금을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중간 단계에 작업비로 쓰고 있는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니까 예상했던 만큼 돈이 안 그친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겼는데 그를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에 집행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재건축을 좀 그 구조조정을 하겠다 해서 가격을 공사비를 좀 더 주기로 하고 거기서 가구 수도 좀 늘리고 상가 건물을 좀 늘리는 그런 계획 변경안을 만들고 그때 공사비 5천억을 더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을 둘러싸고 또 조합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예. 결국은 조합과 건설회사가 5천억 더 주기로 한 그 계약이 법률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조합은 이 불신임 의결을 받아서 쫓겨났거든요. 네. 새로 진입한 조합이 과거 조합 집행부가 현대건설 등과 체결한 이 계약이 무효다. 그 규모가 약 5,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 돈을 받게 되지 못하니까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 네. 그래서 내일 새벽 0시에 전격 철수를 합니다. 재건축 역사상 유례 없는 아주 재건축의 가전 부작용과 문제가 총망라된 예. 우리 사회에 큰 골칫거리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재건축 조합은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에는 뭐 사업 단가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내용을 또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소식이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게 더 중단되면은 정말 이 시공단과 계약 해지가 정말 가능한 건지 그러면 또 앞으로 이 여파가 또 서울의 주택 공급 영향에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이 재건축 둔촌 재건축 조합을 둘러싸고 조합과 건설사 등 이 시공사의 서로 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대건설 등 시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대로 돈을 못 받고 또 돈을 앞으로도 받을 것도 못 받겠다고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유치권이라는 민법상의 유치권을 적용해서 그 현재 공사장에는 돈 받을 때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까지 봉쇄하겠다. 예. 이것이 현대건설의 입장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조합처는 무슨 소리냐. 그 엉터리 계약을 한 것은 현대건설 등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원상대로 우리는 원 계약대로는 의무를 다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원래 재계약 재건축의 원칙상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계약자를 시공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며칠간 공사를 안 해야 되느냐. 공백 기간에 대한 규정이 지금 조합에 없었는데 이것을 조합 집행부에서 총회에 10일 이상 만약에 공사를 안 하면 예. 아예 바꿔버리니까 조합을 시공사를 바꾸게 되면 현대건설이 아닌 다른 회사가 들어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예.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그러면 공사비 계약의 5천억 잘못된 부분도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지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공사 계약 자체가 무효인지 아닌지 이것도 법원의 판결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이 건설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건 법률적으로 또는 양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대타협이 없으면 당분간 공사는 재개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법률적으로 넘어가면 소송 해결되는 과정이 적어도 3, 4년은 걸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둔촌 재건축의 완공이 늦어질 그럴 가능성마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만큼 좀 좋지 않은 선례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